최근에 장자연 사건이 다시 재조명되면서 장자연 배우의 죽음을 둘러싼 숨어 있었던 껍질들이 하나하나 벗겨지고 그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한 느낌입니다. 윤지호 배우가 정은자로 나서면서 당시의 그 상황들을 사실에 근거해서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이 사건을 은폐 왜곡하려고 했던 권력들의 부끄러운 얼굴들과 또 언론들의 그 술수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죠. 윤지호 씨의 싸움은 한 개인의 싸움으로 보면 대단히 지구적이고 또 목숨을 건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폭발하면서 연대의 정서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 그 시민들의 공분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왜 장자연이 죽었어야 했는가 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바로 그 죽음을 둘러싸고 사실과는 다르게 그 사실을 뒤덮으면서 진행되었던 일련의 언론과 권력의 부정함, 그리고 연예산업 내부의 그 비리, 특히 이제 여성에 대한 성적인 매매, 그다음에 폭력 이런 걸 둘러싼 분노들이 들끓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문제에 연루된 수많은 법률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 가지고 단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지점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러한 관심을 기초로 하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는가를 좀 긴 역사적 평면 위에 이 사건을 갖다 놓음으로써 그 사건의 직접적 원인보다는 긴 사회적 원인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일은 우리 사회에 지난 20년 사이에 그 부각된 한류 산업에 대한 조명 없이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된 사회적 원인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서 한류 산업이 대체 어떻게 발흥해 가지고 오늘날 어떤 국면에 와 있는지를 그 하나는 이제 산업의 차원에서 또 하나는 그 산업에 고용되어서 노동하고 있는 그 노동자의 측면에서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한국 신자유주의의 내적인 구조를 살피는 것이기도 하겠는데, 지금 서구의 경우 신자유주의는 1968년 혁명에서 그 시위에 나서고 투쟁에 나섰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요구들, 그러니까 강제 노동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요구를 자본이 반혁명적 방식으로 받아들여서 노동 거부의 그 요구를 정리해고라는 방식으로 그 수용을 하고, 바로 그때 나타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자유의 요구를 금융 자본주의에 그 종속된 수많은 자유기업의 형태로 실현을 함으로써 출현한 것이다 하는 점이 이제 많이 연구가 되어 있죠. 지난번 광주 민주항쟁에 대한 그 이야기에서 저는 전두환 정부가 한국에 신자유주의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려고 했던 첫 번째 정부였다라는 말을 한 적도 있는데요. 제3세계, 특히 칠레라거나 한국 같은 곳에 신자유주의가 도입되기 시작한 그 역사에 대해서는 서구만큼은 연구가 축적이 안 됐다 할지라도 최근 들어와서 빠르게 논의가 되면서 이제 신자유주의의 이미지, 즉 국가 권력으로부터 시장 권력으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서구 중심적 그 연구로 말미암아서 한계가 있었고 빠진 고리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형성에 아주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했고, 배후에서 신자유주의 시장을 형성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점이 신자유주의 연구의 두 번째 국면에서 주목되기 시작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류 산업의 경우에는 바로 시장의 육성이라고 하는 측면과 국가 주도라고 하는 측면이 맞물려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사례를 제공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점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그 신자유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는 신자유주의를 이제 제국주의의 그 형태로 봐서 외래 자본, 특히 이제 금융 자본이 한국을 금융적으로 식민화해 들어오는 그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많은 연구가 전개가 되었었죠. 그래서 신자유주의의 형성 과정에서 아래로부터의 투쟁이 수행한 역할 같은 것들은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류 산업을 염두에 두어 보면 문제가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한류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이제 문화적 에너지가 그 한국에서 출발해 가지고 국경을 넘어서 아시아로, 중동으로, 라틴 아메리카로, 그 다음에 동유럽으로, 러시아로, 그다음 마침내는 북미까지 이렇게 그 상륙을 해서 전 지구적 문화 에너지로 이렇게 부상되어 가는 과정을 일반적으로 한류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문화적 에너지, 역동적인 예술적 에너지, 아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정동적 에너지, 소통 능력, 통칭해서 인지력이, 인지 에너지의 글로벌라이제이션, 전 세계화, 지구화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한류이죠. 그럼 대체 그 한류를 구성하는 콘텐츠는 어디서 왔는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국가에 의해서 주도되었다고 해서 국가가 콘텐츠를 내놓는 것은 아니죠. 분명히 바로 한국의 시민들, 배우들, 청년들, 청소년들, 팬덤을 구성하고 있는 고등학생들, 이런 사람들의 창조적 에너지가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어가는 그 과정의 이름이 한류이라면 콘텐츠,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분명히 바로 국가나 시장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무수히 많은 다중들로부터 공급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체 그러한 문화적 에너지를 언제 어떻게 획득했을까, 혹은 육성했을까, 혹은 개발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1980년 전후, 그러니까 1979년 80년에 걸친 장기혁명 기간과 80년대 내내 전개되었던 항쟁과 저항의 시간, 그리고 그것의 집약으로서, 집약이라고 하는 말은 아래로부터 저변 민중과 소위 중산층 시민들의 어떤 합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인데요. 이 1987년에서의 전국적, 전계급적, 대중적 저항 에너지, 창조 에너지, 이것의 합류가 이루어진 1987년 6월부터 9월에 걸친 그 대대적인 그 운동, 그리고 그 여파로 87년을 넘어서 89년, 90년 5월까지 나아갔던, 어쩌면 한국 사회의 가장 역동적인 저항적 측면에서 역동적이었던 그 10년의 역사가 90년대에 그 소위 한류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로 뻗어나간 그 역동적 인지 에너지의 원천으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그 자율주의적 관점을 갖는 저로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987년 이후 소위 국가 차원,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 온 일련의 정책들은 바로 87년에서 폭발해 올라온 이 민중의 에너지를 어떻게 순화시켜 가지고 이 체제 내에서 다스리냐 하는 고민에 집중되어 왔던 것이고, 그건 이제 노태우 정부라거나 김영삼 정부에까지 계속 영향을 미쳤던 그 에너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87년 전후 80년대의 그 사회운동에서 제기되었던 주요한 요구들을 보통 산민주의라고 부르는데요. 산민, 석삼자에 백성민자를 쓴 산민. 첫 번째 민은 민족이었죠. 민족. 두 번째 민은 민주. 세 번째 민은 민중. 그래서 민족, 민주, 민중이라고 하는 그 세 가지가 87년 항쟁에 이른 그 동력을 지칭하는 이름이었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한류의 어떤 원천을 읽어내는 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거꾸로 한번 설명해 본다면, 세 번째 민, 민중. 민중은 광주 민중항쟁이라거나 혹은 그 전에 사북 고한의 노동자 항쟁이라거나 또 더 거슬러 내려가서 부산 마산 지역의 시민들의 항쟁이나 다 민중이라고 부를 수 있는 특정한 그 주체성, 새로운 주체성, 국민과는 구분되는 새로운 주체성의 그 부상이었죠. 역사 무대로 민중이 치받아 올라오는 그 역사였었는데, 이 민중의 그 에너지, 이게 한류화의 과정에서는 대중으로 전치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중은 새로운 권력 주체로 당대에는 사고되었었죠. 그래서 민중 권력이라는 것이 그 당대의 전두환 정권에 대항하는 아래로부터의 봉기적 에너지에 붙여진 이름이고 미래 전망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민중 권력을 쟁취할 것이냐. 이게 이제 당대 사회운동의 핵심적인 과제였었죠. 전망이기도 했었고. 근데 90년대 들어와서 이 민중이라는 것은 권력 주체로서 보다는 권력은 자본이 갖되, 그런데 이 민중의 그 욕망을 어떤 정도로건 충족을 시켜 주어야 다시 민중이 봉기나 항쟁의 주체로 등장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러한 계략 속에서 자본은 민중을 대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섭하고 권력 주체가 아니라 시장의 소비 주체로 전환시키는 것. 그래서 소비자 대중의 형성이 90년대 신자유주의적 포섭과 흡수 과정에서 자본이 취한 방책이었다고 봅니다. 두 번째의 민은 민주였죠. 민주주의. 그러니까 민중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대중이 소비자로서 주인이 되게 만드는 방법, 소비자 주인이 되게 만드는 방법은 바로 대폭적인 자유의 부여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에서 전두환으로 이어진 20수년 동안의 그 군부 정권 하에서 그 철저하게 몽쇄되었던 그 자유를 열어줌으로써 민중이 권력의 주인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소비의 주인, 소비자 민주주의로서 민주주의를 둔갑시키는 것이 역시 두 번째 자본의 전략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미는 민족이었는데, 민족적 요구, 그러니까 분단되어 있는 이 한반도를 통일시키려고 하는 요구이고, 분단으로 인한 상처, 이거를 치유하고자 하는 것이고, 분단을 고착시키고 있는 정전 상태를 평화 상태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그 욕구가 민족의 욕구로 나타났었는데, 자본은 신자유주의적 전환 과정에서 이 민족의 그 요구를 흡수 통일이라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고, 흡수 통일이 그 민족적 열망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삼민주의를 신자유주의는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민중을 소비자 대중으로, 그 다음에 민주를 소비자 민주주의, 소비자 대중민주주의로, 그리고 민족을 흡수 통일의 그 비전 속에서 끌어들이는 것. 이때 이제 흡수 통일은 미국의 한반도 군사 정세 동향에 대한 독해에서 가져왔었죠. 클린턴 정부 하에서만 하더라도 미국은 북한 정권이 곧 붕괴할 것이다. 특히 1994년에 이제 김일성이 죽었기 때문에 김일성 사후 북한은 오래 존속할 수 없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붕괴를 기다리고 붕괴를 재촉하는 그런 방식의 이제 전략을 취했었죠. 그러면 이제 신자유주의가 이 삼민주의를 이런 식으로 이제 흡수해서 자본의 방식으로 소화시켰다고 본다면, 우리는 한국의 신자유주의 속에 1987년 전후 80년대 사회운동의 그 에너지가 어떤 형태로건 깃들어서 일정하게는 한국의 신자유 체제를 밀고 나가는 동력으로, 비록 자기가 추구했던 그것대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장된 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다라는 것을 읽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조금 더 사례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90년대 이제 초중반에 케이블 TV와 위성 방송 채널들이 대거 이제 생겨나고, 이로써 이제 상업 방송 시대, 상업 방송이 활성화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이제 대자본이 지금까지 물질적 상품 생산에 집중하다가 이때부터 이제 문화산업에 참여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영화 제작사 신시네라거나 기획 아이돌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라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런 거는 1994년을 전후해 가지고 이제 주라기 공원이 개봉이 되면서, 그때 레 미제라블하고 같이 이제 개봉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주라기 공원의 1년 수익이 자동차 150만 대를 수출하는 것하고 이제 맞먹는다라고 하는 통계가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되면서, 와, 이제 우리도 뭔가 이런 이제 문화 산업을 통한 공력 신장, 경제 성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여론이 형성이 되고, 서구에서
1930년대에 본격화되었던 문화 산업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론적으로 많이 이제 그 수입되고,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이데올로기가 이렇게 쭉 확산되어 나가면서 그 하나의 그 분위기가 충분히 이제 조성이 되었고, 여기에 95년부터 개시된 인터넷이 결합되면서 문화산업의 그 하부 구조가 갖추어진 셈이었죠. 그렇지만 산업의 이제 그 주된 중심은 여전히 전통적인 산업, 물론 이제 좀 첨단화된 산업이지만 거기에 두어져 있다가 김영삼 정부가 많은 외채를 이제 끌어들여 와가지고 위로부터 이제 그 부채에 의지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다가 IMF를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IMF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는 바로 신자유주의적 산업 재구조화, 정확하게 말하면 인지자본주의적 재구조화를 꾀할 수 있는 자본으로서는 이제 절호의 기회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국가 차원에서 문화산업에 대한 이제 지지가 가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과로서 맨 먼저 나온 게 1999년도에 그 심영래의 그 용가리였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걸 보고 김대중 정부는 부가가치, 신부가가치라고 불렀었죠. 신부가가치 산업으로서의 영화를 이제 역설을 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지식인, 지식인도 새롭게 이제 지금까지의 그 정치적 성향의 지식 기능을 경제적 방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지식인을 양성하자, 이런 이제 분위기를 또 정책적으로 띄우고, 어쨌건 한국의 헐리우드화를 국가가 선도해 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류라고 하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1999년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문화관광부에서 대중음악의 해외 홍보를 위해 가지고 한류 Song from Korea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으로 음반을 제작한 이후에 한류라는 말이 이제 유명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상 99년에 이런 한류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하더라도 그 전에 이미 98년에 그 한국의 대중음악이 해외로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그 전에 드라마가 이미 이제 진출했었지만 대중음악이 진출하면서 한류 현상이 본격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IMF 이후 한국의 이제 인지 자본주의, 그러니까 인지 노동을 동원한 인지 자본이 그 자본 축적의 주요 무대로 이렇게 등장해 오기 시작하는 그 시발점이고, 이때부터 국가 주도의 한류 산업이 확장되어 가면서 금융자본과 그다음에 대자본, 그다음에 방송사, 언론사, 제작사, 기획사, 이런 것들이 하이라르키를 구축하면서 위계적 합작 사업체를 꾸리고 한류 산업을 본격화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이제 위계적인 인지자본 구조에서
그러면 금융자본은 이제 돈을 대고, 대자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요 인지화된 그 방송 언론 자본주의를 자신들이 생산한 상품의 광고 무대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여기에 이제 그 비정규직의 확산되면서 방송사 언론사는 자기 외부에 이제 제작사를 하청 업체로 두고, 기획사가 또 제작사하고 이제 협력해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이런 구조가 갖춰진 것이죠. 이렇게 이제 인지자본주의 속에서 우리가 지금 장자연 씨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려는 부분은 특히 이제 이 중에서도 연애노동 부분인데요. 이 연애노동 부분이 국책사업으로 전개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책적으로 이렇게 지원, 보호해주는 그런 권력과의 연계막이 또한 형성된 것이 이 무렵부터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까지는 바로 1980년대 그 투쟁의 성과를 자본 중심으로 변형 흡수해서 그 인지자본주의적인 신자유주의의 구축으로 나아갔고, 이게 연예 산업, 문화 산업의 일환으로서의 연예 산업의 위기적 구조를 이제 갖추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아까 말씀드린 그 콘텐츠 창조 능력, 그거는 이제 이 산업체 자체가 결코 스스로 확보해낼 수 있는 건 아니죠. 어디론가부터 이 인지 자본을 서포트할 수 있는,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러한 창조력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건 당연히 이제 노동자들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연예 노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산업 쪽의 자본척이 아니라 노동척의 풍경을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는 인지자본주의적 신자유주의의 그 발전 과정이 정리해고라는 방식으로 기존의 취업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해고를 시켜가지고 불안정 노동자, 실업자로 만드는 과정을 수반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 노동력이 이제 해고되어서 실업자가 되거나 아니면 비정규직이라는 방식으로 원직 내지는 다른 직 일자리에 다시 재배치되어는 과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제 성장해 올라오는 청년 세대들이 그 기득적 그 일자리의 그 문을 뚫고 들어가 가지고 자리를 확보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는 건 누구나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예 창의 방식으로 자기가 일자리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기존 일자리의 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뚫고 들어가야 하는 건데, 이 청년 취업의 문은 매우 협소해서 청년들이 취업 위기를 지금도 뭐 겪고 있고, 이 문제가 뭐 단기적으로는 해결될 기미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신자유주의는 양극화를 심화시켜 가지고 이 계급 분화를 아주 뚜렷한 것으로 만들었죠. 우리가 오큐파이 무브먼트 당시에 1대 9, 그러니까 그 10명 중에 한 명은 뭔가 안정적인 그런
사회적 지위에 있을지 모르나 9할은 90%는 불안정과 가난 때문에 엄청난 그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상황이 고발이 되었었는데 계급 분화가 양극화되면서 극소의 이제 부자들과 대격의 가난한 사람들로 사회가 찢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1%에 속하는, 그러니까 10%에 속하는 사람들, 극단적으로 말하면 1%에 속하는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상속이라는 루트를 통해 가지고, 이게 이제 금수저라고 불립니다만은 상속이라는 루트를 통해서 자기 입지를 굳힐 수 있었겠지만, 대부분에 속하는 이 가난한 청년들이 계급장벽을 돌파해서 나름대로 삶의 안정과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은 대단히 묘연했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이미 이걸 더 잘 감지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부모들로부터 또 학교의 교사들로부터 미래가 이제 암담하고 이걸 이제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이 그 묘연함으로 뭔가 그 꿈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장래에 대해서 물어보면, 장래 희망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건물주가 되겠다라는 꿈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지극히 이제 정상적인 꿈인 것 같아요. 건물주라고 하는 건 바로 금수저들, 상속받은 금수저들의 그 삶의 표상이죠. 그래서 건물을 갖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향락으로 삶을 이제 그 탕진하는, 물론 뭐 본인들한테 탕진이 아니겠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는 건데, 이게 이제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꿈을 가난한 사람들이 꾸었을 때에 건물이 하늘에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획기적인 그 재테크의 그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연예인들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로 그 아이돌이라거나 이렇게 인기를 많이 끈 그런 이제 주류 연예인들의 경우에는 자기의 그 짧은 기간에 예술적 역량들이 소진되고 나면은 건물주로 가는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건물주까지 못 갈 때에는 아예 식당을 차려가지고 좀 더 해서 건물주로 가려고 한다거나 이런 식의 지배 욕망들이 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한 참으로 이제 안타까운 욕망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들이 연예인이 되고자 하는 열망, 연예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눈에 대규모의 방식으로 그 연예인이 그 예술가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과정을 거쳐 나가잖아요. 텔레비전의 그 스크린에 나타난다, 혹은 공연장의 앞에서 눈에 보인다. 바로 이게 주목받는 사람, 하늘의 별처럼 주목받는 존재, 스타가 되는 것이 꿈이기 때문에 이 꿈을 통해서만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청소년들은 이제 아주 어릴 적부터 바로 연예인이 되기 위한 트레이닝을 이제 거치게 되고, 우리가 홍대 앞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이 바로 연예 행위를 예비 연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이
이미 학창 시절부터 연애 노동에 훈련생으로 참여하는 것은 뭐 특수한 예라기보다 아주 일반적인 사례이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인지 산업에 주목받는 연예 노동자로, 즉 아이돌로 선별이 되게 되면 꿈을 이루는 것이고 위너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죽는 것이다. 이 삶이냐 죽음이냐의 게임을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노동 청년, 청소년 내부의 아주 치열한 경쟁 구도가 확산이 되어 가고, 공급은 이제 과잉이 되는데, 아이돌이라고 하는 그 수요는 척히 제한되어 있으니까 지옥문을 통과하고서야 이제 아이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급 과잉과 그 수요의 제한이라고 하는 이 사이에서 연예 노동자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뿐만 아니라 아주 고강도의 노동을 갖다가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팬클럽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팬덤 문화가 형성된 것은 분명히 삼민주의에서의 민주주의의 요소가 신자유주의 속에 변형된 형태로 내장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바로 이 팬덤 문화하고 연예 노동이 결합되었을 때의 그 팬덤은 연예 노동자를 지원하는 그런 에너지이지만, 연예 노동자에게 엄청나게 가혹한 그 노동을 하도록 재촉하는 그런 에너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내부의 확대된 경쟁으로 인해서 연예 노동자들은 등급화되고, 아이돌 등급하고 몸빵 등급으로 구분이 되면서, 이 몸빵 등급의 하급 연예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여러 방식으로 아이돌을 키우기 위한 보조장치로 이렇게 활용이 되어 가는데, 그 중에는 이제 기업체의 후원을 얻어오거나, 즉 스폰서링을 얻어오거나, 광고를 물어오거나, 아니면 권력자로부터 이 연예 산업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들을 감싸주고 은폐해주고 비호해줄 수 있는 정치가들, 권력자들을 또 이렇게 물고 오기 위한 일종의 앵벌이 비슷하게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방송사라거나 그 제작사, 기획사가 권력과 유착하고 대자본과 유착해 들어가면서 부패의 고리, 상납과 보호의 봉건적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 점점 확대 재생산되면서 그 연예 산업 주변에 엄청나게 포진하고 있는 산업 예비군, 그러니까 지망생들이나 아니면 연예계에 진출했다 할지라도 큰 인기를 끌고 있지 못한 그 B급 연예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제작사들이나 기획사들, 이런 어떤 일종의 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일종의
상납을 넘어서 성매매를 하도록 요구당하고, 제작사나 기획사가 일종의 성매매 알선 기업으로 이렇게 전화해가는 그런, 전화라기보다는 겸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풍경들을 이번 장자연 사건이라거나 아니면 승리 정준영 사건이라거나 버닝썬 사건 같은 것들이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예계의 이 치열한 노동 경쟁을 자본이 이제 이용하는 그 방식들이 처음에는 이제 한류라고 하는 이제 지구화 과정, 그 창조적 에너지의 국경을 넘는 진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었는데, 지금도 그게 뭐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니고 지속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바로 이것의 영향으로 형성되어진 광대한 연예 산업 예비군과 연예 노동청의 아래층에 이렇게 누적되어 있는 이 노동력들을 성매매로 이렇게 끌어들여서 그들의 삶의 재생산을 지금 현재에서는 불법으로 되어 있는 건데, 불법적으로 관철시키게 하고 거기에서 이제 거대한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산업으로 겸업화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바로 이게 불법적이기 때문에 이제 권력의 비호가 없이는 지탱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경찰이라거나 검찰, 국정원 등등의 거대 권력기관에 이들이 이제 연줄을 대고 공생해 나가는 그런 부패 사슬이 아주 빠르게 이제 형성되어서 이 장자연 사건이 우리들의 그 투쟁의 결과로서 정확하게 이제 조사가 되고 규명되고 모든 것들이 만약에 밝혀지는 그런 행복한 시간이 온다면, 이 어둠 속에 가리워져 있는 인지자본주의의 연예 산업 내부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직시하면서 지금 이 문제는 그러니까 장자연 사건과 같이 하청 연예 노동자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은 결코 몇몇 개개인들의 일탈이라거나 어떤 탈선, 아주 사적인 부정의 산물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훨씬 더 포괄적인 그 구조적 원인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직시할 때 바로 이런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까지 이번 사건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어 나가야만 이후에 이런 상황의 재발을 막을 뿐만 아니라 87년 전후의 사회운동에서 나타났던 아래로부터의 폭발적인 저항적 에너지와 그 창조적 에너지를 비자본적 방식으로 온전히 실현해내면서 새로운 삶을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전망, 비전과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